보시면은 국토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뒤에 이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용을 크게 나눠보면 적극적 이용과 소극적 이용. 이 적극적 이용을 개발이라고 하고 그 중에 첫 번째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를 싹 밀어가지고 내부 반듯한 택지를 조성하는 거. 요게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요 정비라는 거, 정비. 정비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만들어내는 거다. 아니다. 2번, 원래 있었는데 이게 비실비실해서 요거 예쁘게 고쳐 쓰는 거다. 어떤 거 같습니까? 2번. 하나가 1번이면 하나는 2번이겠죠? 그래서 정비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저기 광안리 앞에 삼익빛이 있죠? 삼익빛이. 그거 재건축 단지죠. 재건축 단지. 그 다음에 뭐 저쪽 동네에 가면 럭키 아파트 같은데 이런 데서 정비 사업을 하면 그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근데 동네 쪽에 가면은 그 위에 재개발 구역이 되게 많죠? 온천 2구역, 온천 4구역, 그 다음에 사직역 옆에 거기 보면은 그런 지역들, 사직역 옆에 거기 이름이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레이 카운티. 레이 카운티랑 그 다음 온천 2구역에 뭐 레미안, 그 다음에 온천장 뒤에 허심청 뒤쪽에 짓고 있는 레미안 이런 것들. 원래 그 미남역 그 뒤쪽에 만덕터널 넘어가는 온천 2구역 있던 자리 어땠죠? 온천 2구역이 어딘지 모릅니까? 거기 미남역 이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만덕 1터널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입니다. 새로 생긴 데. 거기 원래는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들 그런 데가 밀집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 데 싹 밀어버리고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 거죠. 마찬가지로 허심청 뒤쪽에 지금 거기가 온천 4구역이죠. 그쪽에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했던 지역들 거기 싹 밀어버리고 지금 레이 카운티 짓는 데도 마찬가지 그 유리마시아드까지 쭉 그쪽에 보면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가 밀집했던 지역들을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주거 환경이 되게 불량한 지역들, 기반 시설들도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던 곳인데 거기를 싹 밀어버려 가지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뭐 자갈자 시장 같은데 예전에는 노상에 이렇게 깔아놓고 시장했었는데 지금 신식 건물 지었죠? 그런 오래된 시장 같은 거 이런 것들 상업지역들 오래된 상가들 이런 것들 싹 정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비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정비사업. 대표적으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물론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비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지역들을 예쁘게 고쳐 쓰는 거 이런 것들. 그 혹시 롯데월드 타워 아십니까? 롯데월드 타워? 잠실역에 있는 거. 그 잠실역 롯데월드 타워 맞은편에 보면은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잠실 주공 5단지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 말 그대로 원래는 이 주공 아파트인 거죠. 그리고 최근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둔촌 주공이라는데 사업하다가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뭐 공사가 중지가 되고 뭐 이런 뉴스에 많이 나온대죠. 여기도 말 그대로 주공 아파트. 원래는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여기를 싹 허물어 버리고 이 주공 아파트들이 한 70년대 이때 강남을 개발할 때 요때 지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거 싹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짓는 겁니다. 아는 분이 여기 삽니다. 여기 잠실 주공. 이거 아파트 가격 20억, 30억씩 합니다. 이거. 엄청난 부자죠. 초대받아서 갔는데 나머지 두 분은 몸무게가 한 100kg에 육박하고 저 이렇게 3명 타는데 엘리베이터가 작동할지 의문스럽던데 이거. 30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그 부자가 외제차 팔고 이 퇴근 시간이 늦으시니까 여기 이중 주차가 안 돼가지고 밤에 가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중 주차가 안 되니까 그냥 싸게 그랜저 하나 사왔다고 중고차로 이런 데입니다. 주차할 데도 없고 주거 환경이 극히 불량합니다. 수도꼭지를 트니까 녹물이 콸콸 쏟아지고 거기 뭐 맨날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 데는. 그 다음에 외풍이 심해서 겨울이 되면 뭐 난방비가 100만 원씩 나오고 이런데 이런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을 예쁘게 고쳐 쓰는 걸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정비사업. 이렇게.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만드는 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극적 측면의 이용을 보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즉 농지는 개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보전을 해야 돼요. 보전. 보전에다 후대에다가 다 물려줘야 됩니다. 야 우리 어차피 쌀도 안 먹는데 농지 없애버리지. 큰일 나죠.
지금이야 외국 농산물이 싸게 들어오지만 농지를 다 없애버리면 그때부터는 싸게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농지는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지 아무나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게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헌법상 대원칙인데 우리나라 헌법은 총 9차례 개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이 된 게 87년도에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합니다. 5년 단임제. 그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개정을 해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뽑히는 거죠. 그때부터 노태우 대통령부터 5년 단임제로 이렇게 쭉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 것들. 헌법에 9차례 개정이 되는데 그때 이 9차례 개정이 되는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가 있는 조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경자 유전원칙. 이게 박갈 경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농지. 이 사람들이 농지를 가장 잘 보존할 테니까. 이렇게. 요게 토지에 관한 공법입니다. 자, 부동산 공법 안에는 법률이 6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6가지의 법률 중에 토지에 관한 공법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그럼 이제 2개 남았죠. 그게 이제 건물에 관한 공법입니다. 건물에 관한 공법이 첫 번째는 건축법. 두 번째는 주택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건축법과 주택법. 자, 일반적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을 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건축법 하나로 건물을 규제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건축법에 있는 내용들은 아까 건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건물을 건축할 때 건물이 지어지는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접도 의무라고 합니다.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는 폭이 얼마나 돼야 되고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나 접해 있어야 되는지, 건물을 건축할 때는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높이는 얼마 이하로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 규정되어 있는 게 건축법.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짓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암기사항도 많고 숫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주택법이라는 건데, 일반적인 건물에는 건축법을 적용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주거의 용도뿐만 아니라 투기의 수단으로도 활용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건물과 다르게 특별한 규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드는 게 바로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그래서 자,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건축 허가라는 걸 받습니다. 근데 주택법에서는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고 건물을 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이거의 차이는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29개 이하인지 30개 이상인지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가. 자,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것들은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습니다. 허가받아 지어진 건물, 내가 이거 사려고 합니다. 학원 건물 같은 거. 이 건물 살 때 뭐가 필요하죠? 건물 살려면 뭐 줘야 됩니까? 건축주한테? 돈, 그렇죠. 돈 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진 공동주택을 내가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그때는 돈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필요하죠? 청약 넣으려면? 청약 넣으려면 뭐 필요하죠? 그런 거 안 넣어봤습니까? 청약 통장, 입주자 저축 증서가 필요하죠. 청약 통장이 있어야 청약 홈에 들어가고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하고 그렇게 공급을 받는 겁니다. 즉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진 건물은 그냥 개인들이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고 주택법에 따른 공급 절차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전매를 할 때는 그냥 사고 파는 거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는 단어들, 투기과열지구 들어봤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 주택법에 따른 공급의 규제들이 다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급받은 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전매,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증서 이런 것들 사고 팔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사람들 처벌하죠. 그게 싹 다 주택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택법. 즉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건물과는 다르게 특별한 규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드는 게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29세대 이하일 때는 건축법을 적용을 하는데 혹시나 실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보면은 다세대 주택이 19세대짜리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관심이 없죠, 이런 질문.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학원에 왔습니까? 이렇게 19세대, 다세대 주택 이런 거 보면. 왜냐하면 예전에는 기준이 19개 이하 20개 이상이었습니다. 즉 건물을 짓는 입장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뭐 1000세대, 2000세대 짓겠다. 그럴 때는 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겠죠. 이런 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내가 애매하게 20개에서 한 40개 정도 지으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19개, 최근에 지어지는 건 당연히 29개까지 딱 짓는 겁니다. 그럼 허가받고 지을 수 있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세대 주택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요새 건물의 종류랑 세대수 이런 거 다 뜨죠, 네이버에. 그런 거 검색해 보시면은 진짜 19개, 29개까지 짓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게 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의 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런 거 피하기 위해서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싹 다 주택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요게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 안에 있는 6개의 법률입니다. 6개의 법률. 자, 각 과목당 40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40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여기 국계법이 총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법이랑 정비법이 각각 6문제씩, 그 다음에 농지법이 2문제, 그 다음에 건축법이랑 주택법이 각각 7문제.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법률 명칭이 보면 너무 길죠. 이거 좀 줄여 읽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거는 법에서는 국토계획법 이렇게 줄여 읽어라고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기니까 우리는 앞으로 줄여서 국계법 이렇게 읽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인데 이거 더 줄여가지고 그냥 국계법 하겠습니다. 저는 뭐 교수님들을 말아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국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계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은 요 개발이라는 게 핵심이니까 앞으로 개발법 이렇게 읽겠습니다. 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저는 정비법이라고 읽겠습니다. 정비법. 이렇게.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은 뭐 도계법, 도정법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계법, 도정법 하면 뭔지 구분도 안 되니까 그냥 개발법, 정비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글자짜리들은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국계법이 총 12문제, 개발법, 정비법이 각각 6문제, 농지법이 2문제, 건축법, 주택법이 각각 7문제. 딱 보기에도 뭐가 제일 중요하죠? 국계법이 출제 비중으로 따지면 약 3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8주 정도 수업을 하게 됩니다. 1, 2월 달 이후에. 그때부터 거의 절반을 국계법에 할애를 할 겁니다. 할애를. 그 다음에 출제 비중으로 따지면 한 30% 정도 되지만 이 국계법은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계법이 이해가 안 되고 나면 나머지 내용은 그냥 다 외우는 겁니다. 국계법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나머지도 그렇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머지는 계속 어려워집니다. 국계법이 개발법이랑 정비법에 계속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요거 국계법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수업을 하니까 뭐 개발법도 하고 정비법도 하고 그건 수업은 다 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오후에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국계법 위주로. 국계법에서 쓰는 기본적인 용어들을 모르고서는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계법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용도지역 같은 게 나옵니다.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것들. 주거지역이 뭔지 상업지역이 뭔지도 모르는데 개발법, 정비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뭐 외우라는 소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뭐 두 문자 따고 이렇게 막 외우고 이런 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11월, 12월 달부터 요거는 꼭 좀 외우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용도지역 같은 것들. 그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걸 외워주셔야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 그런 것들은 11월, 12월 달, 1, 2월 달 안에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유의를 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그렇구나 정도 용어를 이해하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요게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 안에 있는 6개의 법률입니다. 6개의 법률. 이 6개의 법률들마다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까지가 시험 문제다라는 시험 범위.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시행령까지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책을 잠깐 볼까요?
뭐 따로 별로 볼 건 없는데. 126페이지. 뭐 부동산 공법의 입문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공법이 뭔지가 거기 써져 있죠. 잠 안 오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사법, 공법 구별하는 거 그런 거 됐습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보면은 음령 처리된 박스 있죠. 거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돼 있는 거, 그게 우리가 배우는 6개의 법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 음영 처리 안 돼 있는 법들, 그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도 보지 마시고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6개,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건축법, 주택법, 이렇게 6가지 법률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공법의 성격이라고 돼 있는데 공법과 사법을 비교를 해놨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계획, 뭐 계획규범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내용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30페이지. 거기 위에 보면은 행정조직의 구분이라고 돼 있죠. 130페이지. 그거 오늘 할 겁니다. 오늘은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은 법의 분류로 따지면 크게는 요 행정법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행정법이라는 게 각종 인가나 허가 같은 거 누가 해주는지. 내가 건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아까 도시개발법 이거 뭐라고 했죠? 신도시 만드는 법이라고 했죠.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를 신도시로 만들지 정해야 됩니다. 그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합니다. 지정. 그러면 그 지정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정권자라고 하는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냐라는 거. 오늘 얼마 전에 셨던 작년 시험이 아니라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게 다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게 바로 행정법입니다. 즉 각종 행정 행위들을 누가 하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요거는 누가 하고 요거는 누가 하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 조직을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걸 해결할 겁니다. 행정 조직을.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뒤에 용도 지역의 지정 현황 뭐 이런 것도 표로 나와 있죠. 우리는 국토의 70%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요새는 산을 많이 깎아서 70%까지 안 됩니다. 60%가 좀 넘습니다.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농림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는 게 농림지역. 이렇게. 농림지역이 거기 보면은 면적 해가지고 뭐 비율이 46점 몇 프로 이렇게 되죠. 절반 가까이가 농림지역. 이렇게. 그거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전국의 지도 현황을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 헌법 뭐 이런 것들 됐고, 그 다음에 134페이지 법의 체계라고 돼 있죠. 법의 체계. 거기 아까 제가 썼던 헌법, 그 다음에 법률, 명령 이런 것들이 쭉 체계적으로, 걔네들은 상하관계를 가집니다. 상하관계를. 그래서 모든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다가 정해놓고 하위 명령에다가 위임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들을. 근데 명령에 쓰기에도 너무 구체적이다. 그런 것들은 시행규칙에다가 위임을 합니다. 시행규칙에다가.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뭐 건축법 해가지고 건축법 2조의 정의, 건축물이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래서 건축물이란 대략 이건데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시행령이라고 돼 있죠. 그 시행령이 대통령령. 그 시행령에 건축물은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다라는 걸 상세하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기도 좀 너무 그 건축법에 보면 4번에 건축설비란 나옵니까? 건축설비란 요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라고 돼 있죠.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을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니까 시행규칙에 건축 설비에는 요런 게 있다라는 걸 규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법률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규정을 하고 하위 법에다가 이렇게 위임을 해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뭐 시행 규칙까지는 됐고 시행령 정도까지 볼 겁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국계법이 나오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여기다가 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나라에 부동산에 관한 공법은 몇 개 정도나 있을까요?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를 가하는 법들은 많습니다.
1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건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시험 과목으로 만들고 그 100여 개의 법률 중에 6개를 빼내는 겁니다. 그럼 출제위원들이 6개를 빼낼 때 그냥 무작위로 막 빼내는 건 아니겠죠. 이 6개의 법률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그걸 제가 한번 여기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국토가 있는데 국토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한 대로 뒤에 이용을 하겠다.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데 물론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더 상위 계획도 있습니다. 국토 종합 계획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논외로 하고 해서 계획에 따라서 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대로 뭐 건물 지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다른 지역들은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뭐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런데 개발이 안 된 땅들, 그 다음에 여기 부산 같은데, 울산 같은데도 도시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계획으로 이렇게 다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개발되기 이전 상태 이런 농지에는 농지법이 적용이 되겠죠. 근데 수도권 인근에 수도권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던 이런 저풀을 초원을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로 지정을 합니다. 해서 이 저푸른 초원을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인 이런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을 하는 거죠. 이때 개입되는 법이 뭐였죠? 이거 뭘로 하는 거죠? 도시개발법, 신도시 만든다는 신도시 만드는 데서 이렇게 택지를 조성한 겁니다. 택지를 조성하고 나서 이걸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양하기 전에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의 용도를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 신도시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행정구역이 나와 있는 지도는 있습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신도시 거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보면은 밖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지역 지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편집도처럼 색칠이 이렇게 쭉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는 빨간색, 어디는 색깔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뭐 노란색으로, 그 옆에는 뭐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어디는 또 뭐 파란색, 녹색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용도를 구분해 놓습니다. 그 지도 옆에 여기 보면은 노란색은 무슨 용지, 빨간색은 무슨 용지, 파란색은 무슨 용지 이렇게 다 써져 있습니다. 즉 택지를 조성을 할 때 용도를 정해놓고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됩니다. 자, 노란색을 주거용지라고 해보죠. 이 주거용지를 삼성물산, 현대건설에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짓습니다. 1000세대, 2000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때 적용되는 법이 뭐죠? 주택법. 아까 많이 지을 때는 주택법. 그 다음에 이런 빨간색은 상업용지라고 해보죠. 여기다가 상가 건물들을 짓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이 건축법. 자, 도시개발법은 택지를 조성하는 데까지가 도시개발법이 하는 역할이고 이렇게 택지를 조성하면서 그 위에 건축법이나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서 건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신도시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성장을 거듭하다가 30년, 40년 정도가 경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30년 전에, 4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 곳곳에는 금이 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배가는 녹슬어서 녹물이 콸콸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외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난방비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주거 환경이 극히 불량한 지역입니다. 아니면 이런 상업지역들 너무 오래 개발이 되다 보니까 여기 뭐 저기 1번 같죠? 그런데 국밥집 있는데 아니면은 나머지 진시장이라든지 남포동 이런데 오래 전부터 개발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거기는 도심 역할을 하던 곳이죠. 근데 너무 오래 개발되다 보니까 지금은 낙후된 지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해서 이런 도심 지역도 상업 지역도 많이 낙후가 되는 겁니다. 해서 이러한 상업 지역들 도시 환경이 많이 낙후가 됐다. 내지는 주거 환경이 많이 불량해졌다. 그래서 도시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비 사업을 하는 거. 즉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이용을 하다가 개발이 안 돼 있는 토지를 택지를 조성해서 신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가 성장을 했다가 쇠락을 하고 그걸 다시 정비하는 것까지 이 일련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개입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와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씩 공부를 하실 때 좀 불만을 되게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을 하시다 오신 분들, 중개업 하시다 오신 분들. 야, 이거
중개할 때 하나도 필요 없는 건데 이걸 왜 시험을 치냐고, 이걸 왜 배우냐고. 아파트 중개할 때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필요 없게 공부를 하니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다 쓰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저는 이거 처음 공법을 배울 때 뉴스가 들리고 신문이 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재밌던데. 너무 밖에 나가보니까, 제가 배우고 밖에 나가보니까 이게 다 부동산 공법인 겁니다. 공법. 근데 그분은 그냥 중개만 한 겁니다. 아파트 할 때는 공법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말 잘하고 인상 좋으면은 공법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상가만 하더라도, 자,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경우를 우리 학원 시설 같은 걸 이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이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이종 근린생활시설을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입주할 수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 중개하면 바로 사고입니다. 바로 사고.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학원 하겠다, 나는 병원 차릴 거다, 요양병원 차릴 거다라고 했는데 요양병원이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을 중개해버리는 거죠. 그 요양병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공법입니다. 토지 같은 거, 분명히 그 사람은 공장 사장님이라서 공장 짓겠다라고 찾아왔는데 공장을 못 짓는 땅을 중개를 해주는 겁니다. 사고, 손해배상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이 몇백만 원일 것 같습니까? 공장인데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그런 분은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무서워서. 아파트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만. 물론 아파트 잘하면은 그것도 돈 많이 봅니다. 근데 아파트 할 때는 물론 공법이 필요가 없지만 일반적인 주택 같은 거 한다, 사고 터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토지나 건물 같은 거 할 때는 공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돈이 되게 많으신 분이 저를 한번 부르는 겁니다. 보자고. 그냥 안 가려고 했는데 소고기 사준다길래 바로 뛰어갔습니다. 없이 살아서 밥 사준다 이러면 바로 가는데, 그분이 자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몇백억대 자산가입니다. 그분은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뭐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수학 강사였다고 하시던데, 그분이 친구분이랑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냐면 부산시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를 한 군데를 안 가보다가 한 10년, 20년 후에 딱 가보면은 와, 여기가 이렇게 바뀔지 누가 알았어, 막 이런 말들 되게 많이 쓰죠? 여러분 빼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계획에 10년 후에는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걸 계획을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2040년까지. 지금 2020년인데 2040년까지 부산시가 어떻게 발전될지 그런 것들이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토지를 살 때 그 계획을 보는, 그 계획을, 와,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이 계획을 알지? 공부하는 사람, 시험 치는 사람도 기본 계획이 뭔지를 모르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그분은 토지를 투자할 때, 경매를 하고 매매를 할 때 기본 계획을 다 보고 토지를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아, 이 부자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싶은 생각을 그때 했는데 공부해야 됩니다. 돈 벌려면. 공부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너무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칠 때 우리가 필기 시험 치는 거, 그거 운전할 때 큰 도움은 안 되죠. 근데 알고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운전할 때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 기준만 빨리 넘겨야지 하고 공부하고 막 답, 정답 외워가지고 시험 치니까 그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 자격증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연봉 얼마를 보장한다 그런 거 아니죠. 어떤 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억대 연봉을 버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무실 유지비도 안 나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근데 이 자격증, 사무실을 차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이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을 넘기는 사람에게만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영업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기준을 넘기는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맨날 투덜투덜거리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다 쓸모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매사에 불만을 가지고 하면은 자기도 되게 힘들 텐데 공부하는 게 좀 즐겁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것들이 밖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이니까 너무 불만을 갖지 말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가 목차 중에 일부만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이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계획을 세워서 규제를 하고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에 명칭을 붙일 때는 그 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률의 제목만 봐도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뭐 한다고 했죠? 계획. 그래서 첫 번째 계획 나옵니다. 계획.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뭐 하죠? 이용.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첫 크게는 계획이랑 이용 요렇게 나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크게는 계획과 이용 요렇게 구분이 됩니다. 계획과 이용. 그 중에 계획의 일부를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는 따로 쓰지 않겠지만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계획. 그거는 뭐 나중에 하면 되고 첫 번째로 나오는 건 광역 도시 계획입니다. 광역 도시 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도시 군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은 다시 구분을 하는데 도시군 계획은 도시 군 기본 계획이랑 도시 군 관리 계획 요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오늘 요 계획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까 행정 조직의 체계랑 섞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 자, 첫 번째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게 나오는데 앞으로 공법에서 광역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2개 이상입니다. 광역은. 우리 주변에서도 이 광역이란 말은 실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산 무슨 시죠? 광역시, 광역시. 광역시는 그러면 2개 이상입니다. 뭐가 2개 이상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 다음, 그 서울 쪽에 가면은 지하철을 광역전철 이렇게 부르는 광역전철. 서울의 지하철은 서울 안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뭐 수원 이런데 경기도 지역까지 쭉 나가는 겁니다. 아니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인천까지도 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지하철들은 서울의 관할구역 안에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까지도 광역적으로 돌아가니까 이걸 광역전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서울에 가면은 버스가 색깔이 3가지가 있는데 아십니까? 네, 좀 가보시고 하십시오. 부산에만 살지 말고 이렇게 그 파란색 버스가 있고 녹색 버스가 있고 빨간색 버스가 있습니다. 이 노선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을 구분을 해놓는데 초록색이 제일 짧은 거, 파란색은 좀 더 긴 거, 그 다음에 빨간색 버스. 빨간색 버스는 수원이라든지 뭐 용인 이런 데서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저 여의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버스입니다. 이걸 광역버스 이렇게 부르는 광역버스. 그러니까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GTX 이런 것들도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들어보셨죠? GTX라는 게 2기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기도에서 서울 통과해서 다시 다른 경기도로 가고 이런 기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광역이라고 하면은 일단 2개 이상이다라는 거. 부산이 예전에는 부산 직할시였죠? 광역시가 될 때 뭐가 하나 더 들어오는데 기장군이 편입이 됩니다. 시랑 군을 합치니까 광역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울산은 울주군이 편입이 되고 대구는 달성군이 편입이 되고 인천은 광화군, 옹진군 등이 편입이 됩니다. 광주나 대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군이었던 곳들이 광역시로 들어오면서 구로 바뀝니다. 광산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광산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합쳐지고 2개 이상이 되면은 공법에서는 광역이란 말을 붙입니다. 광역.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광역 뭐가 나온다. 그러면 아, 이건 2개 이상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이라는 건데 우리 책 잠깐 보죠. 138페이지. 거기 뭐 국계법, 법의 목적은 좋은 말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광역도시계획 이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에 도시군 계획인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2번째 줄 괄호 띄워놓고 뭐라고 돼 있죠? 관할구역. 학원에 온 흔적을 남겨야 되니까 관할구역에 동그라미 하나 할까요? 이렇게.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그래서 아까 여기 제가 칠판에 써놨죠. 도시군 계획은 마지막에 보니까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자, 도시군 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수립합니다. 관할 구역에서. 관할 구역에서. 지금부터 이 관할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130페이지 가보죠. 책에. 부동산 공법은 행정법이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행정청을 정리를 할 겁니다. 행정청들을 크게 나누면 중앙행정기관이랑 그 다음에 지방행정기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광역 배웠습니까? 뭐였죠? 둘 이상. 기초지자체들이 여러 개 모이면 광역지자체가 되는 겁니다. 광역지자체. 이렇게. 그래서 광역지자체부터 한번 써볼 겁니다. 거기 130페이지 위쪽에 있는 박스에 그 중간쯤에 있는 거. 특별시 이렇게 시작하는 거. 특별시. 그래서 광역지자체는 첫 번째는 특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별시 어디 있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밑에는 강남구, 서초구, 여의도구, 영등포구 등등등 이러한 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들. 그 다음 옆에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진구 등의 구가 있습니까? 그 다음 부산광역시에는 군도 있습니까? 기장군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에는 울주군이 있고 대구에는 달성군이 있습니다. 인천에는 광화군, 옹진군 등이 있습니다. 즉 광역시 중에는 군을 가지고 있는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함안군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경상남도에는 김해시, 양산시와 같은 시가 있죠. 그 다음에 함안군, 합천군과 같은 군도 있다라는 군도.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기초지자체들이 모이면 광역지자체가 되고 그 광역지자체 위에 중앙행정기관이 나오는데 행정부의 수장은 당연히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우리 책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각부 장관들. 이 장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원희룡 씨입니다. 원희룡 씨.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줄여 읽겠습니다. 국장이라고. 앞으로 국장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기관들은 상하관계를 가집니다. 맨 위에 국장이 있고 그 밑에 광역지자체, 그 밑에 기초지자체 이렇게 상하관계를 가진다라는 것. 물론 지방자치대우가 발전하면서 이런 지자체장들이 가지는 권한이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서울시장이랑 국장 중에 네가 선택하면 하나 시켜준답니다. 뭐 하겠습니까? 서울시장 하는 겁니다. 서울시장 되는 순간 바로 다음 대선 후보죠. 그 정도로 지자체의 권한이 많이 커진 겁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함에 따라서. 근데 일단은 우리가 배우는 공법 안에서는 이런 상하관계를 가진다라는 거. 이렇게 맨 위에 각부 장관들 대부분이 국장인데 뭐 때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뭐 해양수산부 장관 이런 분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국장. 그 밑에 광역지자체, 그 밑에 기초지자체입니다. 자, 지방행정기관을 제가 자치단체 이렇게 불렀죠. 자치단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권력이 제일 큰 사람.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제일 큰 사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대통령 이러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분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어울리는 분이.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우리 수령 동지분을 대한민국 국민이 권한이 가장 크죠. 다만 원래는 내 겁니다. 원래 내 권한인데 내가 윤석열 씨한테 빌려준 겁니다. 5년 동안. 뭘 통해서?
선거로.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내 건데 선거를 통해서 빌려주고 5년 동안 말 잘 들으면 한 번 더 뽑아주고 말 안 들으면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서 자치권을 가지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자치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행정구역의 장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혀야 됩니다. 부산시의 주인은 부산 시민이겠죠? 부산 진구의 주인은 부산 진구 주민들입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선거를 통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구청장, 시장들에게. 즉 선거를 통해서 뽑혀야 자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치권을 가진다라는 건 자치 입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 조직권이라고 해서 행정구역을 통폐합하고 그 다음에 뭐 인사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치 조직권, 그 다음에 자치 행정권. 아까 말씀드렸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가나 허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 재정권,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자치단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그 권한이 우리 건데 내가 선거를 통해서 위임을 한다는 거. 즉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행정구역의 장이 선거를 통해서 뽑혀야 됩니다. 가까운 데부터 하죠. 부산시, 진구, 전포동. 전포동장 선거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면 자치단체가 아닌 겁니다. 그럼 진구청장은 선거합니까? 네. 그럼 부산시 진구 전포동에서 선거로 뽑는 가장 작은 단위는 진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초지자체. 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등이 모여서 부산광역시가 되는 거죠. 해서 광역시 밑에는 구도 있고 기장군과 같은 군도 있습니다. 군도. 그 다음에 저 멀리 좀 가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이라고 해요. 대치동장 선거 할까요? 안 할까요? 전포동장 안 하면 대치동장도 안 하는 겁니다. 대치동장도. 근데 강남구청장은 선거를 하겠죠. 그럼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남구, 여의도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등이 모여가지고 서울특별시가 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에는 구는 없습니다. 그 다음 경상남도, 뭐 김해시, 주촌면 해보죠. 주촌면장 선거할까요? 안 할까요? 김해시장은 선거합니까? 그럼 도 밑에는 시가 기초지자체가 됩니다. 합천 군수 선거합니까? 네, 군수 선거하죠. 군수. 해서 시랑 군이 모여가지고 도가 되는 겁니다. 도. 이렇게. 그래서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자체의 장이 선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 공통적인 단어들을 뽑아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 책에 써져 있는 거랑 순서가 약간 다를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특별시의 시, 광역시의 시, 그 다음에 도의 도, 이거 묶어서 시, 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 도. 그 다음 특별시 밑에 있는 자치구, 광역시 밑에 있는 구, 그 다음에 광역시 밑에 군, 그 다음에 도 밑에 시, 그 다음에 도 밑에 군, 시, 군, 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초지자체는 시, 군, 구 이렇게. 그 위에 중앙행정기관의 각부 장관, 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광역지자체에도 시가 있죠. 기초지자체에도 시가 있죠. 이 시가 다른 거 아시겠습니까? 자, 특별시만 써야겠다라고 할 때는 그냥 시라고 쓰지 않습니다. 특별시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한꺼번에 다 말할 때는 시도 내지는 시도지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지사랑 같이 나오는 이 시는 특별시랑 광역시를 말합니다. 특별시랑 광역시. 근데 시, 군, 구 할 때 이 군수랑 같이 나오는 이 시는 도 밑에 있는 시. 김해시, 양산시, 수원시, 하남시, 성남시와 같은 도 밑에 있는 시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누구랑 같이 나오는지를 가지고 이거 구별하는 겁니다. 시, 도지사가 같이 나올 때 이 시는 특별시, 광역시. 군수랑 같이 나오는 이 시는 도 밑에 있는 시를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같이 다닙니다. 아까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1번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1번, 2번 어떤 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 자, 부산시 진구에서 내가 건물 건축하려고 합니다. 시청 가야 됩니까? 구청 가야 됩니까? 구청 가는 겁니다.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내가 건물 건축합니다. 도청 갑니까? 시청 갑니까? 시청 가는 겁니다. 요렇게. 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도 강남구청을 가겠죠? 이 기초지자체장이 허가권자다라는 겁니다. 기초지자체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자, 저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땡땡동이라고 해보고 부산광역시 진구 땡땡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상남도 함안군 땡땡면 이렇게 보죠. 자, 어떤 행정 행위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서울시장이 하는 일이랍니다.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이 서울시장이 합니다. 이 일을. 그러면 그 행위는 부산시 진구에 오면 진구청장이 할까요? 부산시장이 할까요? 서울시장이 하는 일은 부산에서는 부산시장이 처리하겠죠.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도지사가,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지사가 했죠.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광역지자체. 그러니까 항상 시도지사는 붙어 다닌다 이 말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일을 도에서는 도지사가 하겠다라는 거. 마찬가지. 강남구청장이 하는 일을 부산 진구에 오면 부산시장이 하는 건 아니겠죠. 진구청장이 합니다. 진구청장이. 그다음에 경기도 수원시에 가면은 수원시장이 하는 거지 팔달구청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랑 수원시에 있는 팔달구라는 건 다른 구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창원에 가면 진해구라는 거 있습니까? 그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죠. 그리고 인구가 많은 창원시와 같은 곳, 수원시에는 팔달구가 있고 안양시에는 동안구 이런 게 있습니다. 고양시에 가면 일산 동구, 덕양구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시 중에는 구를 가지는 시가 있습니다. 구를 가지는. 보통 도중에 인구가 많은 시들. 이런 사람들은 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은 구분을 안 해놨는데 저는 여기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에다가 자치구라고 했죠.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들은 자치권을 가지는 구입니다. 근데 창원시 진해구청장은 그냥 동장이랑 동일한 레벨. 그 사람들은 자치권이 없습니다. 행정구역을 구로 나눠놨을 뿐이지 이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랑 이런 시 밑에 있는 구는 다른 구. 근데 우리는 행정법을 배우니까 이거는 우리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는 뭐 행정법이나 이런 데 가서 배우는 거고 이건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라고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만. 그 다음에 이 구청장들, 시장들이 하는 일을 경상도 함안군에 오면 군수가겠죠? 그래서 보면은 시, 군, 구 이 사람들이 맨날 붙어 다닌다. 그래서 권한자, 행정청들 나오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시도지사 묶여 나오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묶여 나옵니다. 이렇게 동일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특별시장이 하는 일을 시장이랑 도지사가 하는 거고 구청장이 하는 일을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가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묶여 나오는 게. 그리고 지자체장이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이 하는 건 국장이 하는 게 있다라는 거. 국장이. 요게 행정구역의 체계입니다.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린 거 몇 가지, 그 그림에 보면 몇 가지 더 있겠죠. 그거 조금 쉬었다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